정부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안 써도 될 때 쓰고 사실 백신같이 써야 될 때 안 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근데 마치 민간 의료기관 협조 안 해줘서 그렇다. 국가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병상 부족, 또 의료 인력 부족, 강제로 동원한다, 징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죠. 전문가 의견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더 제 생각에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느냐일 텐데요. 가장 모범 사례가 저는 독일 메르켈 총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처음 시작 때부터 대국민 담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거의 70% 정도가 감염이 되어야 이 사태가 끝날 거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고난도 겪고 극복을 해왔으니까 이번도 극복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자. 그걸로 시작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직접 그 총리가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발표는 드디어 1월 1일부터 독일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터널에 끝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국가가 빚을 많이 내고 국가 부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진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 때마다 이제는 종식이 될 거다, 끝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나 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 절대 지나친 낙관론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인지하고 동감을 표시해라. 그리고 항상 이러한 소통의 메시지는 과학자들과 항상 대동해서 이야기하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보다는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낙관론을 먼저 얘기했고 어려울 상황일 때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위기관리 소통에서 세계보건기구, 미국 CDC, 영국 NHS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이 많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국민들과 방역당국 간의 신뢰가 깨지는 이런 문제점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역의 정치화, 정치가 방역에 개입하는 그런 빌미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다행히 우리가 백신 확보가 돼서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통의 정확한 소통과 투명한 이런 소통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방역정책 당국자와 의료계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진료하고 또 돌보는 의료계와의 어떤 이 소통,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병상 문제, 또 의료 인력 문제, 우리 옆에 우리 최현숙 의원님께서 이 대구 현장에서 정말 그 생생하게 체험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의료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나 간호협회나 이런 그 단체와의 지속적인 노력이, 대화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라도 이 병상 문제라든지
또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감히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지역별로 이 코로나19 그 환자들을 전담하는 그런 병원을 확보하고 또 그 병원에 전문 인력도 지원하고 또 부족한 의사, 간호사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그 재정 확장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안 써도 될 때 쓰고 사실 백신같이 써야 될 때 안 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난 가을에는 그 전 국민에게 그 2만 원씩 통신비 지원한다고 하면서 거의 1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결국은 그게 절반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런 그 재정 낭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데모를 하면 차벽까지 동원을 해서 막고 어떤 단체가 또 모여서 데모를 하면 그는 이제 허용을 하고 그냥 방관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도 정말 이 코로나19가 생계가 어렵거나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더 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해야지만 된다는 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정이 과연 올바로 서여졌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제 분석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백신 접종 유료화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우선 접종 권고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료로 접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전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는 무료 접종 대상과 유료 접종 대상을 이제 구분을 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충분히 이 대응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따지고 보면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 또 그런 상황에서 비용적인 격차로 인해서 만약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했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어떤 이 감염원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 약값은 물론이고 또 접종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4,4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계획을 하셨다면은 그 4,400만 명에 대한 약값 플러스 접종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함으로써 집단 면역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합니다. 효과적으로 빨리 접종을 해서 한 달이라도 백신 접종을 땡겨서 감염이 중단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한 달만 쳐도 7조, 8조예요.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한 달 15일이라도 어떻게든지 땡겨서 조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되고요. 완료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당연히 해도 비용 효과 모든 면에서 더 비용 효과가 훨씬 좋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정상화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백신 접종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계획을 밝힌 국가 거의 대부분이 전 국민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또 옆 나라 일본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들을 그리고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을 이제 참고하셔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방침들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치료 인프라 수급 능력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올 초에 창궐했을 때 많은 의료진들 노력으로 1차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위중증 병상 확보 문제,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치료를 전담할 의료진 확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최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풀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상 부족, 국민들이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거의 1, 2, 3등에서 2등이나 된다고 하고, 중환자실 병상 수도 거의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병상이나 종합병원이 많아서 과잉으로 투자한 거 아니냐,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병상이 부족하냐, 의아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병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과 코로나19 전담 중환자 시설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미 많은 그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보유한 의료 자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이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런 풍부한 의료 자원과 그리고 풍부한 의료 인력을 민간 부분도 당연히 협조할 의사가 있고 당연히 국가의 위기인데 어떻게 협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동시에 각 병원들이 일반 진료 환자 부분들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라. 자, 그런 거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면서 종합적 대책이 마련이 돼야지, 병원이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근데 마치 민간 의료기관이 협조 안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국민들 겁만 주고 마치 편가르기 하는 식으로 하고 땜질식의 처방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코로나19로 대응하는 국가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는 국민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 11위, 그리고 나름 우리도 K방역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 병상 부족, 또 의료 인력 부족,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은 강제 동원, 징발,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제 그거는 사실 언뜻 들으면은 지금이 전시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병원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 또 그 환자들은 다 그 지역 연고를 갖고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건데, 그 병원을 강제로 동원한다, 징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환자가 몇 명 발생하면은 어떤 병원은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소개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의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죠. 2월에 저희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이제 코호트 병원으로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이게 코로나를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 전체를 코호트로 만들었던 이유가 일반 환자도 같이 입원이 돼 있고 코로나 환자도 입원이 돼 있으면 공조시설이 같이 돌아가면은 이게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병원에 병상을 몇 개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이쪽 병원에 병상을 몇 개 하시오, 이런 거로서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 부분에서도 우리가 레벨 D를 입게 되면은 보통 노동 강도가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때도 이런 감염병이 있을 경우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고요.
또 지금 선별진료소는 지금 추위가 밖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워서 문제가 됐고요. 지금은 또 추워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뭐 보온조끼라든지 안에 입을 수 있도록 그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진 확보 문제와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본과 4학년생들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공공의대 건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의사들 뒤에 짱돌을 던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해야 될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국가가 그 국가고시 다시 허용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당장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인력 거의 2,000명 이상이 지금 비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아주 극도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의과대학교 그 졸업반 학생들을 8개월을 먼저 임시면허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던 그런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유행 이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국가고시 필기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기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에 일정 부분 이 환자를 진료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면허를 제공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부족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또 사회를 위해서 나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게 강력히 그런 방안을 저는 제안하고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를 코로나19 진료에 봉사를 하는 걸 전제로 면허 시험을 유예하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좀 떳떳지 못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필기 시험은 진행하되 2차 실기 시험은 추가로 다시 2차 시험을 만들어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진료 활동에 코로나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발적인 참여에 놔두는 것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본과 4학년생들에게 다시 실기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합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로 저 이해가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그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또 감염병 학회 등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된 정말 정확한 분석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2월에 그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금 병상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도 하지 않았고요. 백신 문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에비던스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 무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성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질병청장으로 성격을 하고 이게 직제는 커졌습니다. 커진 만큼 이 정책도 바르게 시행이 돼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들도 수렴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TFD를 구성을 한다든지 뭐 긴급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든지 뭐 정치적 야권이라든지 뭐 여당이나 다 합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뭐 인력 문제나 병상 문제나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점은 정책을 다루는 정부 그리고 또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정부를 또 지원해주는 단체들과의 공조 취재 그리고 소통 정말 원활히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필요하면은 뭐 얼마든지 두세 번, 서너 번 그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의료단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다 전체 동의하고요. 지금 의료계와 또 정부, 민간 의료기관과 또 협의회와 협의, 공조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만나서 얘기한 협의체를 넘어서 정부 조직 내 중대본에 인소싱해서 거기 내에서 상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조직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 대응 컨트롤 타워가 내부적으로 거의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중대본과 질병청 간의 협조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고 있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조차 내년 9월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겠다 그랬다가 상반기 됐다가 3월 달에 됐다 또 1월 달에 했다 메시지 자체도 혼선이 있을 정도로 지금 컨트롤 타워 거의 무너져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은 민간 합동 긴급 컨트롤 타워가 중대본에 설치돼야 된다. 거기에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료계는 사실 많은 노력했습니다. 간호사협회, 의사협회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의료 인력 부족을 걱정해서 공공의료 지원단 구성해서 자원자 다 받았잖아요. 의사들도 거의 600명이 자원했습니다. 벌써. 간호사분들도 많은 분들이 1000명 가까이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미 벌써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협치해서 자꾸 자원봉사에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계는 당연히 협조할 생각이 돼 있고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 의료계가 따로 있고 민간이 따로 있고 공공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같이 갈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 중대본 내에 이 민관 합동 긴급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혼선이 빚어지고 정부에서 세운 원칙을 정부가 안 지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더 이상 그 효과가 없는지 또는 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우선은 그 전 교수님 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5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 단계를 강화하면은 코로나19의 감염을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사회주의 거리 맹신론자들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비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은 자제하는 그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잡겠다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엄청난 장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이후에 대중교통 그 수단을 운행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 이후에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인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지역사 일상 감염이 확대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밀폐, 밀집, 밀접 그리고 해당 공간의 환기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갖고 전체적인 걸 통해서
전반적인 수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처럼 카페, 프랜차이즈 이렇게 지적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시민 여러분께 다 물어보시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 풍선 효과네. 오히려 딴 데 못 가게 하고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네. 그리고 9시에 끝나야 되니까 9시 와글와글 모여서 먹고 9시 끝나면 대중교통 타고 다 갑니다. 오히려 확산이 더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할 정도예요. 이건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거리 프로그램 모델을 바꿔야 되고 그 모델을 바꾸는 프로그램 컨텐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수준을 밀폐, 밀집, 밀접, 환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수준을 다운시키는 것 그것이 요점이고요. 한 가지 이걸 제가 잘 안 하는데 하면 제 마음이 아파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시적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만 정말 재난적 상황에 빠진 생활의 빈곤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왜 사회안전망령이 나옵니까? 소상기는 어려워요. 아마 젊은 층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한 카페, 식당 이런 데서 일하던 비정규직 젊은이들은 일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왜 사회적 재난지원금이 아니고요. 그거는 먹고 살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층에 대해서 젊은 층이 대부분이에요. 일용직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해봐야 2주, 한 달 좀 일하는데 그나마 그 직장도 다 없어졌어요. 그럼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건 사회 안전망의 부분이고요. 거시경제 좋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살려야죠. 근데 거기에 일하는 비정규직 젊은 계층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9시에 했을 때와 10시에 했을 때의 감염이 1.5배가 늘었어. 이러면은요, 국민 누구나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정하는 것은 무엇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일찍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접촉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셨는데요. 얼마 전 독일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콘서트홀에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먼저 전부 촘촘하게 앉게 하고, 그 다음은 한 칸씩 띄워서 앉게 하고, 또 2m 간격으로 앉게 하고, 이런 몇 가지로 앉게 한 다음에 그 유체역학 전문가가 공기의 흐름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감염 확률이 최소화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찾아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을 찾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내년 말까지라고 보면 올해 고생한 만큼의 기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런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들이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이제 한 33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거의 11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보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걸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죠. 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답답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 그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 두 번째는 수시로 손을 씻기,
세 번째는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머무르기. 그리고 네 번째는 밀집된 장소에 머무르지 않기.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거리를 일정 이상 두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코로나19에 감염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늘 명심하고 생활을 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정부와 방역 당국이 하는 거에 좀 불만이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와 방역 당국, 의료계와 신뢰를 놔주진 마주시고요. 신뢰를 유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사람들한테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티세요. 두세 달만 어떻게든 버텨갑시다. 그리고 내년 봄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에도 호전될 겁니다. 겨울은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어느 때보다 더 힘들지만 우린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지켜나가지고 버텨갑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신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 확보 문제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고 전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달 대구에 의료자원봉사를 갔을 때 그 광경들이 생각납니다. 도시 전체가 황량하게 텅 비고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다시 또 그때처럼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잘 극복을 하셔서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